네, 저희 관객분들이 이제 좀 기다리셨는데 한 분씩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네, 네, 이거는 별개고요.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 감독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판도라에서 적용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도라에서 정혜영을 맡았습니다. 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도라에서 연주역을 맡은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화 판도라에서 길선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생각보다 입장이 지연돼가지고 제가 관객분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따가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좀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CG가 많고 굉장히 규모감이 있는 영화여서, 그리고 낯선 공간이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배우분들도 연기를 본인이 하셨지만 막상 영화를 보니까 내가 이런 영화를 출연했었구나, 내가 이런 영화를 찍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신선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보셨을 때 소감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어요. 김대명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때 이제 촬영했던 모습들이 이제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까 저도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그랬었는데, 그게 실제로 보니까 좀 제 자신이 되기도 하고, 감독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좋았습니다. 김주현 배우님? 저는 뭐 영화 찍은 경험도 부족하지만 재난 영화를 처음 찍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CG랑 이렇게 다 합쳐진 부분을 처음 기술시사회 때 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 생각에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봤습니다. 저는 재난 영화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2번밖에 안 했는데요. 감독님과 전에 연가시에 이어서 또 계속 도망을 다니고 또 피난을 다니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 본 건 그 기술 시사였고요. 주현 씨랑 옆에서 같이 봤는데, 우리가 찍은 영화를 우리가 울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게 생각나서 너무 슬펐어요. 사실 지금의 뭐 우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좀 좋은 이렇게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봤으면 아마 메이크업을 지속하지 못하겠구나, 빨리 보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찍었을 때가 되게 추웠던 초봄이었는데 도로 위에 있었을 때가 거의 한여름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가장 감사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같이 출연하셨던 보조 출연자분들이 그런 상황들, 재난들을 잘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그런 장면이 나왔을까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잘 봐주셨길 바랍니다. 우선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연출이 정말 많이 아쉽구나라는 부분들을 느꼈고요. 네, 연출이 많이 아쉽구나라는 생각과 연기 부분도 물론 많이 아쉽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많은 배우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CG 장면도 그렇고 저희가 피난 상황이나 발전소 안에서 있는 상황들이 저희가 촬영했을 때보다 더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워낙 찍은 지가 오래돼서 사실은 영화 보고 어떻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아까도 문정희 선배님이 얘기했지만 저희 연기를 보거나 우리가 그래서 운 게 아니라 저는 혼자 제 감에 젖어서 좀 눈물이 좀 났었어요. 고생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감독님은 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훌륭했지. 연기가 살렸지. 진심이지. 저는 우리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완성이 돼서 극장에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절반 이상은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현장이 너무 힘들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었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다른 영화랑 달리 스태프들이 또 이 기본적인 이 상황을 또 사전에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왜 벌어지는 일인지 최소한 우리는 알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또 다른 재난에 비해서 그 현장이 정말 재난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저희 스태프들은 알지만 제가 거의 소위 말하는 또라이처럼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뭐 보셔서 알겠지만 좀 심파가 많잖아요. 제가 사실 좀 심파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추잡스럽게 지가 쓰고 지가 울고 그냥 제 감정에 이게 내가 눈물이 솟구친다 그러면 아 이거는 진정성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를 주고 뭐 그러면서 찍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는 CG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진짜 영화 같지도 않았거든요. 뒤에 다 블루로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와서 편집되는 거 직접 보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표정들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완성되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했었고 아무튼 지금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봐요.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냐면 네. 그동안 한 4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준비해오고 막 그 어려움들 그리고 현장에서 어려움들 또 후반 작업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사연이 많아서 첫 장면에 등대에서 애들 막 뛰어갈 때부터 저는 슬퍼요. 그래서 아, 예, 네. 좀 추잡스럽긴 한데 자꾸, 제 영화를 네. 보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을 제가 끌고 네. 아무튼 저희 그 결론은 저희 배우들의 연기가 저의 부족한 연출력을 살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끔 감독님이 본인이 추잡스럽다고 하시는데 문정희 배우님 감독님이랑 작품 4번이나 하셨잖아요. 실제로도 그러신 건지 현장에서 어떠신지. 뭐 실제로 시작하냐고요? 너무 저는 오래돼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희 감독님 저는 바람의 전설이라는 영화로 제가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만나 뵙게 됐고 중간에 쏜다, 연가시, 이번에 판도라까지 이렇게 4작품을 오면서 그래도 이게 사회 약간 정치 풍자 코드가 감독님의 글에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전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네, 감독님 영화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좋고 또 처음에 바람의 전설 때도 전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는 되게 좋은 작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독님이 재난 영화로 이렇게 특화될 줄 몰랐어요. 뭔가 재능을 발견한 듯한 그리고 연가시라면서 사실 그 판도라에 대한 힌트를 주셨었어요. 다음에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 뭐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책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현실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진은 있지 않은 나라, 안전한 나라였잖아요. 그때까지 그 1년 반 정도 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영화화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개봉을 하면서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감독님의 예지력, 뭐 점쟁이가 따로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도 스스로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독님? 대답 좀 짧게 해주세요. 아니 뭐 추잡스럽진 않다는 대답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이 제혁 역할 주인공 소시민적인 영웅이고 어떤 면모로는 안티히어로적인 면모도 있는데 저는 김단길 씨의 연기를 보면서 좀 새롭다고 느꼈던 부분이 평범해 보이고 힘이 굉장히 빠져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혁이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이제 슬리퍼 같은 거 끌고 다니는 동네 삼촌이나 오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처음에 구성하실 때 어떻게 관객들한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캐릭터들이 좀
좀 어둡거나 아니면 차갑거나 일명 뭐 나쁜 남자의 이미지들이 많이 많아서 이 영화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런 거부감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제가 화면 안에서 연기하는 제 모습이 너무 차가워 보이거나 그 나쁜 남자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관객분들이 거부 반응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도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원래 김남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안도 하셨어서 살도 좀 찌고 제가 그냥 평상시에 추리닝 입고 나오는 제 모습, 그 원래 영화에서 나오는 옷들도 다 제 옷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설정도 그렇게 잡자하셔서 좀 편안하게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꾸미고 온 건 하지만 사실 평상시에도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티가 나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힘이 빠지고 좀 자연스러웠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다 연출은 조금 부족하지만 다 감독님의 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네요. 연출력은 부족하지만 감독님의 덕이다. 그러면 무릎이 나오고 이런 의상 설정이 원래 입던 옷이라서 더 입던 건가요? 제가 그냥 첨언만 할게요. 하시겠지만 원래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네, 네. 저 처음 만났을 때도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헐털털털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시나리오의 제역이랑 네.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캐릭터로 해서 영화에 그냥 녹자 그렇게 얘기를 같이 했죠. 전 재혁이란 캐릭터의 초반을 설명하는 지금 사담하지 마시고요. 네. 초반을 설명하는 대사 중에 상징적인 대사가 사방이 족쇄다 족쇄라는 대사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부담감을 느끼고 그 집안 환경 때문에 심지어 사실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본의 아니게 영웅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서의 추이가 저는 상당히 납득력 있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 모두 오열하게 만들었던 제 기자사에서 봤는데 기자들도 다 오열을 하더라고요. 네, 그 장면에서도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감정이라던가 그 사랑하는 자신의 남은 사람들한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를 할 때의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의 탈진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장면을 찍을 때에 대해서 감정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제가 TV를 보면서 요즘도 늘 드는 생각이고 매번 들었던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우리가 무슨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제도적인 것들이나 공권력이나 아니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내 가족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재혁이의 마지막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영웅이고 싶지 않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영웅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영웅이고 싶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가족의 인간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또 감독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도 그 전에 저희가 복구조를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대사들이나 아니면 뒷부분에 대해서 헐리우드 영화의 재난영화, 헐리우드의 재난영화나 아니면 히어로물에서 나오는 그런 되게 쿨한 정서적인,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감독님이 신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감독님이 처음에 신파를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도 했지만, 이 영화를 저희가 신파를 위해서 울리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웅이려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소심의 영웅이라는 건 제3의 인물이나 또 다른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정말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감독님도 굉장히 솔직한 감정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촬영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게, 사실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죽는다면 내가 만약에 혼자 진짜 이렇게 이 폐쇄적인 공간에 남아있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면 어떨까라는 고민들 좀 사실 많이 했었고, 그게 잘 와닿지 않아서 촬영하기 전에 술도 좀 마셔보고 죽음에 대한 다큐를 보던가, 아니면 제가 좀 동물을 좋아해서 말 못하는 동물들에 대한 뭐 좀 아픈 사연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좀 그런 감정들을 많이 끌어올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 꼭 우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저렇게 입고 있는 재혁이가 마지막에 산다고 욕받다라는 것들이 함축적으로 모든 걸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금 위안이 되는 캐릭터이지 않나. 물론 좀 절망스럽긴 하지만 그 절망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자라는 취지로 좀 많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굉장히 창의한 얼굴로 말씀을 잘하십니다. 네.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웃으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알겠습니다. 길섭 역할을 맡으신 김대면 배우님. 아 예.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아 아닙니다. 길섭이란 역할이 어떤 존재감인가를 생각해봤어요. 판도라에서. 근데 재혁이를 추동하는 인물이더라고요. 재혁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인물. 그리고 원전이라는 낯설고 굉장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질적일 수도 있어서 관객한테 약간 판타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현실감 있게 두 다리를 지면에 닿게 해주는 인물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김대명 배우님은 뒷섭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길섭에 대한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저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마 저라면 길섭같이 행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용감하다, 용기 있다, 자기보다 이제 남을 구하려고 행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에 도망갈 수 있는데 아니 저 안에 내가 같이 지내온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빨리 구해야지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5가지 방법이 있으면 그 친구는 그냥 한 2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나리오. 감독님은 길섭이란 캐릭터랑 김대면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 시나리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무겁고 다들 조금 뭐라 그럴까 사는 거에 좀 팍팍해하고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시작부터 어차피 사고가 나면 무거워질 건 뻔한데 전체적으로 다 무거워서 길섭의 역할이 조금 그 윤활유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책은 구성을 했어요. 근데 대명 씨 만났는데 대명 씨가 생각하는 캐릭터는 저랑 생각하는 게 조금 틀렸어요. 자기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 그냥 제가 그 가장 우리 영화에서 보면 길섭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재혁이가 나가자고 그럴 때 아저씨를 구해야 된다고 다시 뛰어들어가 놓고 폭파 직전에는 재혁이는 그걸 고치고 있는데 빨리 가자고 그러고 혼자 허더덕 도망가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또 다시 실려가고 다시 또 아버지한테 우리가 들어가지 마냐고 얘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 상황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너무 겁이 나면 또 막 도망가고 원래 원성 천성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너무 겁이 나면 막 도망가고 그 원래는 그 영화 촬영한 부분에 재혁이 이제 다 폭파한 직후에도 복도에 재혁이가 다시 막 친구를 찾고 있을 때 기습이가 깔려 있잖아요. 네. 미안하다, 나 내가 막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또 기습에 대한 변명 뭐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정리를 했는데 기습은 사실 또 그런 역할,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됐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 반대로 제가 좀 뻔한 재난 영화 분위기를 어차피 따르고는 있지만 그 감독이나 작가 입장에서 재난 영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본격적인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캐릭터를 설명하는 공간이 10분이든 20분이든 필요한데 거기가 어쩔 수 없이 좀 지루하거든요. 거기를 그나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유머도 넣고 네. 재밌는 캐릭터도 넣고 막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설정조차도 제가 안 했다는 그래서 네. 다른 재난과는 다르게 그래도 한 가지 방향으로
흡신 있게 간 그거에 대해서 개명 씨가 일정 그쵸. 공헌을 한 네. 고맙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 지금 하세요. 아끼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시라고. 어른 안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저는 김대명 배우님이 존재감이 영화의 히든카드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보통은 되게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유머러스한 개그 감각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결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연주 역의 김주현 배우님 네. 지금 떨리시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꼿꼿하게 계신 모습이 진짜 신인 배우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인 배우로서 이렇게 큰 영화에 많은 선배님들과 그것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맡게 됐을 때 황홀하기도 하지만 너무 부담됐을 것 같아요. 영화 촬영 전에 부담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사투리든지 버스 운전 연습이라든지 영화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준비해놓고 촬영 현장에 들어갔고요. 초반에는 좀 부담감도 있었고 워낙 또 훌륭한 선배님들이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하게요. 예, 좀 무서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어요. 너무 무서웠나요? 아니 왜냐하면 네. 워낙 훌륭하신 선배님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훌륭하신 선배님 누가 계시죠? 김남길 선배님 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주눅이 처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인 한 부분이 돼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연기를 잘 하지 못할 거라는 약간 자신감이 좀 없었어서 그랬는데 뭐 문정 선배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편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초반에만 조금 그랬고 초반 지나고 나서는 가족처럼 편한 분위기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김남기 씨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요. 원래 웃음이 좀 많으신데 네. 근데 그 버스 운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영화가 떠올랐었냐면 스피드의 산드라 블록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약간 여자 히어로의 느낌이었어요. 그 씨는 아 모르시죠 그 영화? 알아요. 근데 영화 찍을 당시에는 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어렸어요. 근데 영화 개봉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제 아, 30대가 네. 됐는데 영화 찍을 때는 사실 이제 영화 중간에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아 제가 매드맥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옛날 영화를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근데 뭐 거기서 나오는 샤를리스 테론도 나이가 어린 건 아니니까요. 감독님이 이제 그 영화를 많이 참고를 하라고 하셔서 영화 중간에 이제 개봉이 그 영화를 했었어서 그 영화도 많이 보고 영화에 필요한 다른 영화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비중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연기를 굉장히 야무지게 잘하셨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왜 천의 고아로 설정을 하셨는지 감독님이 연주를 그렇게 설정을 하면 특별한 어떤 설명이나 그 사람 뭐 궤적에 관련된 그 주변 인물들의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제역의 식구들과 그냥 한 식구처럼 운명처럼 한 운명처럼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했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힘이 없고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 게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 힘차게 네. 마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잔다르크처럼 네. 하는 그런 또 의외성의 그런 네.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문정희 배우님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감독님이 저 배우한테 저 캐릭터 그냥 맡겼다. 네, 그냥 완전 믿어버리는구나.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일 대사도 적고
플랫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은정이 배우님이 디테일로 그 부풀려서 부피감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많이 연구도 하시고 고충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대답하기 좀 곤란한데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아, 감독님이 믿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이게 계속 같이 영화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서로의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저도 작품이 좋아서 하게 됐지만 참 제가 맡은 분량이나 부분들은 실은 뭐 그렇게 흡족한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새로운 라인이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도련님과 같이 살고 있는 희한한 가족. 그 안에서 뭔가 제가 풀 수 있는 캐릭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어찌됐든 제가 맡은 이상 그 부분을 잘 표현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짧지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건 너무 짧은 대사에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다 드러나야 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화해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주현 씨도 옆에 있지만 김영희 선생님하고 잘 만들었던 부분이고 또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던 것은 사실 심적으로 사실 부담이긴 해요. 작아도 어떻게든 잘해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근데 진짜 별로 말씀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네. 워낙에 신뢰관계가 두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감독님? 아니 그냥 당연히 그냥 뭐라고 할까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이 역을 정희 씨한테 맡고 있는 건 조금 내가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가 아닌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이 영화를 하면서 어떤 역에 대해서 욕심이 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깍두기처럼 막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는 그 이상의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빠랑 그냥 같이 현장에서 그냥 고생하는데 같이 고생하는. 근데 또 그 역을 정희 씨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또 그만큼의 또 뭔가 무게감이 떨어질 것 같고 저한테는 정희 씨가 해주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조금만 제가 대사나 상황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그 이상을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걷어먹을 생각을 좀 전 그걸 느꼈다니까요. 이쯤에서 시간이 저희가 부족하니까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볼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네, 우선 영화 진짜 잘 봤고요. 배우분들 연기 정말 몰입도가 정말 높은 영화여서 기대하고 온 만큼 잘 봤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길 배우님께서도 그 영화 촬영하시기 전에 도움을 받거나 뭐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다른 배우분들은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접하는 지진이나 홍수 이런 재해들은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원천 재난은 저희가 접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하신 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배우분들께서 어떻게 노력하셨죠?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정보를 얻으셨는지. 일단은 저도 간접적으로 좀 다큐멘터리를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 전에 그 원전이라는 데를 사실 가본 적이 이렇게 살면서 별로 없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시간을 내서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 주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확실히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크게 도움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주영 배우님도. 저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홍보관 직원으로 나와서
영화 안에도 원전에 관한 이제 정보를 주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료도 많이 아시고 공부하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감독님이 많이 가르쳐 주신 부분도 있었어요. 다 비슷하고요. 그걸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은 정말 다 아비규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막상 현장에 가보면요, 그게 막 분진 날리고, 뭐 복구전 더 심했겠지만 분진도 날리고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떼학베트스 혹은 추위에서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거 자체가 사실 대난을 방불케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려면 미술팀, 또 의상, 소품, 뭐 그런 모든 분들이 완벽하게 맞아야 딱 그 한 컷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집중을 하고 그 안에 감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은 실은 그런 케미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려 같이 해주셨던 그 보조 출연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진짜 그렇게 만들게 되는 뭐 방사능 이거 잘 모르잖아요. 또뭐 피폭 이런 거에 잘 모르는데 최대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서로 감정들을 의지하고 교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 저쪽. 네, 후레쉬를 흔드시는 후레쉬. 예.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께서 처음에 신파를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신파보다 그 영화와 현재 시국이 너무 더 와닿아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랬고요. 그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그 원자력이나 원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부하시면서 원전이 나면은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피해를 피해야 한다 이런 그 습득하신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좀 궁금합니다. 대피 요령 같은 거. 대피는 못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하다가 너무 깊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환경이나 아니면 그 원전에 관련된 기본 상식까지 너무 깊숙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아는 상식을 다 발휘를 하면 영화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게 지식 다큐멘터리처럼 될 것 같아서 관객분들이 적당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딱 그 수준을 맞춰서 그 손을 잡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을 걷어내고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잡아서 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우리 배우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가 사실은 보시기에 조금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바는 이 영화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시면 가셔서 원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시고 그러시길 바라는데 들어가서 좀 보시면 제 영화는 많이 순화되는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수위를 좀 많이 낮췄고 괜히 관객분들을 겁을 세게 줘서 막 그걸 노려서 어떤 흥행의 그 지표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꽤 애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피난 상황은 제가 계속 누차 농담 상황 그 행안부 장관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파악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어쨌든 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게 저희한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집
애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문정희 배우님 이렇게 빨래 이렇게 넣으시고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애기들이 같이 노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 원전을 폭파시키러 들어갔던 재혁이 사실은 하청업체 직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 하청업체 직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재혁이가 져야 했던 그 짐들은 계속 되물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때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는 그런 장면을 의도하고 넣으신 건지 아니면은 좀 네, 그런 부분도 약간 궁금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그 수용소를 설정을 하는 이유는 저희 영화가 저희의 선택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되게 충격스럽게 희망은 없다. 예. 근데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겁을 드리거나 뭐 좌절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용소는 아마 현실적으로 따지면 20km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임시 수용소에서 살게 되는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고 지금 후쿠시마의 그 실제 그 수용소에서 사시는 분들은 되게 고통스럽고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그렇게 뭐 해맑거나 형수가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빨래를 한가롭게 널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요, 현실은. 근데 재혁이가 그 연주와 나레이션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가 너무 어둡지 않게 관객분들한테 큰 짐과 근심거리를 안겨드리고 대구로 돌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 하청업체로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끝이 나니까. 저희 이 얘기대로 진행이 되면. 그 참고로 그 어린아이 그 민재죠? 민재 뒤에서 매달려서 가는 여자아이는 제 딸입니다. 정체를 안 가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보게 되면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감독님. 아쉽지만 시간이 그럼 짧게 저분도 방금 손 번쩍 들어주신 여자분, 예. 해소 내릴 때 그 무지개 나오는데요. 그거 의도한 건지 궁금해요. 아니 진짜 물 때문에 무지개 생긴 건지 의도한 건지 궁금해요. 그 질문 받았었는데요. 현장에서 그냥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에 선생님. 네, 안경 쓰시. 네, 감독님하고 문정희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중간에 처음에 보면 문정희 배우님이 김영애 배우님한테 되게 잘하는 그런 며느리로 나오다가 그 나중에 그 아들의 그 손자에 대해서 약간 그 뭐랄까 그 김영애 배우님이 경각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약간 어머니를 멀리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나오는데 그 감독님이 그걸 어떤 의도로 그 부분을 넣으셨고 문정희 배우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서 연기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질문 잘해주신 것 같은데 그 남자 되게 희한한 걸 경험을 했는데 인터뷰하다가 남자 기자분은 그 형수가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 기자분들은 우린 너무 이해를 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총각은 이걸 이해를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족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도리뭉실해서 설정을 한 게 아니고 석 여사님은 우리의 그 아버지 세대들 우리가 그
왜 지난 대선 때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무슨 종교적인 이런 신념으로 절대로 그 신뢰를 바꾸지 않는, 논리적으로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들, 이거는 그냥 안전하다라고 그러면 그건 안전해야 되는 거라고 믿어야 되는 그런 어른 세대들, 그런 세대들에 대한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고, 이제 형수는 이제 정혜는 애 키우는 보통의 엄마들, 그리고 재혁이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그래서 사실을 좀 알아서 뭔가를 극복을 해보려고,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떠나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맨 마지막에 남는 우리 젊은 세대들, 가족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돼. 그런 이야기로 인물들을 구성을 했는데, 그 고속도로에 체육관에서 형수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건 자기가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들까지 위험에 빠졌다고 할 때는 그 엄마의 그 본능이 살아나서 그 더 안전하게 더 멀리 피할 수 있었는데, 그걸 막아버린 그 시어머니에 대한 이제 화를 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 뒤에 가서 고속도로에서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목숨을 걸어서 우리 아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화해하는 그런 인물 구조도 설정을 한 거죠. 총각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참가하자면 사실 감독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여성들의 코드와 남성들의 코드라는 게 되게 다르구나.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대놓고, 이게 저도 여자이지만 우린 이래, 이게 좋아,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밑에서 이렇게 왜 서브텍스트라고 그러죠. 의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채는 걸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끄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분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잘 알아. 엄마 나 죽기 싫어, 두려워 이렇게 얘기해. 훨씬 남자분들은 그게 세게 오시나 봐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간극은 모성애로 마지막에 김여은 선생님과 제가 화해하는 게 저는 가장 저희 관계에서의 절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에 내 아들에 대해서 원전이 폭파됐다는 연주의 소식을 듣고 저도 같이 뚜껑이 열리는 설정,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이 얘기하시는 의도가 저도 같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받는 것을 하고요. 질문 받았다 치고요. 제가 꼭 이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감독으로서 답답해, 아니 뭐라고 할까, 변명이라고. 저희 영화 늘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저께 개봉을 해서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가장 말씀들이 많은 게 우리 재혁이가 마지막에 통화하는 그 장면인데, 너무 좀 억지로 좀 이렇게 감정을 몰아간 게 아니냐, 그리고 좀 너무 길지 않는가, 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 의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그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좀 경직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는 창작자 입장에서 그냥 좀 소리내서 울고 화도 내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인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가장 그 무슨 막 어떤 재난 영화의 공식처럼 나오는 어떤 영웅, 그리고 아니면 막 눈물파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가족들한테 멀쩡한 척 애를 쓰면서 작별 인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또 자기가 폭발해서 어떤 분노,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막 그런 거를 노출을 하고, 그게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인간적인,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저희 영화를 보시고 그냥 슬프다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좀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관심으로 연결이 돼서 뭔가 이렇게 참여도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었습니다. 책을,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양기 씨가
그 씬을 찍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한 이틀을 굶고 탈진 상태로 거기 가서 그거를 저희가 그 빈 방에다 혼자 가져놓고 저희는 카메라만 세팅을 해놓고 그 방에서 다 빠져나오고 혼자 찍었거든요. 준비되면 그걸 풀로 그래서 그걸 한 3번, 4번을 찍었는데 맨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힘 요만큼 남은 거 가지고 한 번 더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거 했는데 그게 너무 진짜 리얼하고 잘 살아서 그걸 그대로 살린 거예요.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 그걸 너무 자르기가 너무 그 매정하다 그럴까 지피정하다 그럴까 그래서 거의 다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좀 더 수월하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그런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리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좀 연기를 좀 대사를 좀 빨리 칠 걸 그랬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독님 방금 해주신 말씀이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관객분들과 나누고 있었던 얘기이기도 했어요. 저희 진심 알아주십시오. 네. 오늘 채널 CGV 5 프로젝트 판도라 GV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채널 CGV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채널 CGV 페이스북에 오시면 다양한 영화 정보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네 배우분의 인사를 들으면서 끝내볼게요. 김대명 배우님부터 네,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저희 영화로 이렇게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서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 많이 추웠는데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얘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서요, 좋은 이야기,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른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볼 수 있는 좋은 가족의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복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더 길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 배우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지금 저희 영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답답한 속을 힐링까지는 아니지만 좀 위안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희망을 좀 찾을 수 있겠다 싶었으면 너무 좋겠고, 저희가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영화를 이렇게 개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실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주변에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 영화가 이게 무슨 성공이라는 것들이 요즘 우리 한국 영화가 1000만이라는 기준을 자꾸 잡아두고 거기에 맞춰진 영화를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사실은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사실 현실인데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영화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그렇고 여러 배우들이랑 감독님이랑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의미로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결국엔 주변에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늘 저희 영화 보러 오시고 와주시는 분들 잘 봤거나 못 봤거나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시간은 밤샘 토론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좀 섭섭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나름대로 그 4년 전에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영화와는 달리 그래도 조금은 고민을 했고 조금은 용기를 했고 조금은 결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영화를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저희 스스로는 서로 대견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의 진심이 있으니까 그게 되도록이면 관객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제가 이제 완벽한 감독이 아니고 또 그런 실력도 안 돼서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진심이나 본질을 흐트러뜨리거나 왜곡시키거나 그렇게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영화는 영화가 갖고 있는 내용적인 그 어떤 완성도보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현 시간에 목도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 국민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강이나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우리의 그 생존 여부가 연관이 된 안전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이 영화가 무슨 어떤 경제적 수치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의 반향이 있어서 이 안전, 원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되는데 저희 영화가 조금이라도 말이 많나 시금석이 됐으면 저희는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뿌듯하고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말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4년 동안 매체에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네 배우분들 감독님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세요.